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유럽 축구의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TMF 투머치 풋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현민 기자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기반을 한 소재이긴 하지만 이 소재는 아마 뭐 EPL이나 다른 리그, 뭐 라리가가 됐든 세리에가 됐든 다른 리그 팬분들도 관심을 아주 뜨겁게 가질 수 있을 만한 소재입니다. 어떤 소재냐? 여름 이적 시장 분데스리가의 모든 선수들 가운데 이른바 가장 핫한 매물, 많은 클럽들이 지금 노리고 있고 또 이적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도 좀 높아 보이고 가장 핫한 분데스리가의 탑 7은 누구일까? 이런 소재를 드렸는데 이거는 아마 김현민 기자님이 거의 70명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죠?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긴 하죠. 제가 그래서 7명을 선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각 팀별로 한 명씩으로 뽑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명 팀들에서 그렇게 많이 뽑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고르게 이제 팀을 분배하려고 하셨다. 예, 그렇게 7명을 뽑았고 이적 시장에서 핫하긴 하지만 이적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는 그반디올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 이적 가능성이 낮아요? 네, 저는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바르디올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노리는 클럽들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예, 이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하는 게 내년 여름이고요. 그리고 바이아웃 조항 금액도 1억 1천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 자체도 비싸거니와 바이아웃 이전에는 결국은 이적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라이프치히가 바이아웃 조항 발동하기 전까지는 판매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그 바이아웃 조항만으로도 워낙 비싼 금액이다 보니까 거액을 지불하는 상대가 나타나면은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저는 안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바르디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김현민 기자님 오피셜 그리 높지 않다. 그리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혹시 이적이 되더라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바르디올 선수는 그래서 이 탑 7에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그러면 김현민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분데스리가 올여름 가장 뜨거운 링크가 걸려있는 매물 1위는 누굽니까? 콜로무아니. 역시 랑달 콜로무아니 선수가 득점 도움 10 이상을 할 수 있는 자원이고 이미 뭐 콜로무아니 선수는 뭐 국가대표 레벨이든 뭐 클럽 레벨이든 통해서 이 선수는 이제 많이 알려진 선수예요. 케인 선수, 오시멘 선수 등과 더불어서 올여름 가장 뜨거운 공격수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콜로무아니 선수인데 이 선수 뭘 잘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노리는 거예요? 분데스리가에서 32경기 출전해가지고 15골 11도움을 올릴 정도로 골과 도움 모두에 이제 강점이 있는 선수죠.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속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오바메양이 연상될 정도로 상당히 빠르고 거기다가 이제 좁은 공간에서 나름 이제 드리블 능력도 있고 드리블 성공 횟수도 분데스리가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인데다가 이제 파울도 상당히 많이 얻어내고 또 이제 확률 높은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많이 기록을 할 정도로 연계도 잘하는데 본인의 파괴력도 좋죠. 정말 확실한 찬스가 아니면은 대부분을 또 패스를 이타적으로 내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많은 거고 사실 슈팅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6야드 이내에서의 슈팅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이 기록할 정도로 확률 높은 슈팅을 시도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수의 단점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키킹 능력 같은 것들 아직까지 그렇게 몸싸움에서 원톱에서 이렇게 버텨내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에 속하고요. 슈팅은 어느 정도 기복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선수가 확률 높은 슈팅을 노리는 게 아닌가. 최대한 골대 가까이에서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거 보면은 완전히 스타일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바메양이 조금 연상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오바메양 선수. 아스널 입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콜로무아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영리한 선수네요. 그러면 자신의 단점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고 그것이 또 이제 확률 높은 득점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그건 뭐 본인에 관해서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네요. 빈자리로 들어가는 그 능력 자체는 저는 오바메양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하니보다. 대신 무하니가 오바메양보다 온더볼 능력이 더 있죠.
예, 네. 오바메양은 온더볼 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속도로 치고 가는 거 외에는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선수잖아요. 네. 반면에 무한이는 그래도 좁은 지역에서의 드리블 능력까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저는 오바메양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발전 가능성은 오바메양보다 더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가 원하는 금액이 1억 유로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한다 싶은 공격수는 그 정도 다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1억 유로나 할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그 의구심이 조금 있다 근데 보니까 요즘은 가치들이 다 이상하게 파괴가 예. 돼가지고 그 감이 없어요. 예. 정말 진짜 그 항상 이적 시장 할 때마다 매년 이 선수가 그 정도야? 이 선수가 그 정도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 가격에 다 요즘은 거래가 되거든요. 점점 이제 돈에 대한 가치에 있어서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콜로무아니 선수 지금까지 보여준 거면은 1억은 될 것 같아요. 바이언이라던가 아니면 뭐 맨유라던가 이런 구단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예, 표하고 예,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무한이가 결국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기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예. 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건 이 선수가 이번 시즌도 15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골 이상을 넣어야지 엘리트 공격수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1억 유로가 넘는 선수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슈팅 욕심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한 단계 더 발전하기 네. 위해서는. 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한이 같은 경우는 현재 링크가 뜨고 있는 구단이 바이에른 뮌헨이 있고요. 맨유가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 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있거든요. 하나같이 다 돈이 많은 팀들이네요. 예, 공격수가 조금 필요한 구단이긴 하죠. 특히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음바페가 친구야 와라 좀 네, 이러고 있다라는 예, 얘기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조금 측면에서 뛰고 싶은 예.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바이에른은 레반도프스키 후계자가 필요하니까 원래 그 해리 케인을 영입하고 싶었으나 뭐 이것도 지금 쉽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 모양새고 또 이제 오시멘은 1억 유로를 불렀대요 바이에른 쪽에서. 근데 나폴리에서 1억 5천만 가져와. 네, 그래서 이제 손을 뗀 상태인 거고 레알 마드리드도 벤제마가 사우디로 갔다 보니까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맨유도 당연히 공격수가 지금 절실한 상태이긴 하고요. 뭐 마샬도 부상이 너무 많기도 하고 마샬 처분하려고 하기도 하고 호날두가 떠나면서 레시포드가 물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긴 했지만은 레시포드도 왼쪽 윙포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 팀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만약에 케인을 데려가면은 그 다음 팀은 오시멘을 데려가려고 할 거고 또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타겟이 무한이가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공격수들 가운데서는 일단 케인이 먼저고 네. 그 다음이 오시면 그 다음이 콜로무아니가 될 확률이 높다. 여기서도 밀려나면 그 다음이 블라우비치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운명은 연쇄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예. 네. 어쨌든 콜로무아니 선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팀만 해도 의리의리하고 이제 삐까뻔쩍하기 때문에 가장 뭐 핫한 매물 1위라고 해도 저도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현민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다음 분데스리가의 아주 매물 인재 2위는 누굽니까? 파바르. 네. 파바르 선수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전까지 파바르의 최대 단점이 어떤 거였냐면요.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약간 좀 수비력이 떨어지고 네. 오른쪽 풀백으로 뛰기에는 약간 공격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단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서도 잘하고 또 이제 센터백으로 나와서도 도리어 시즌 막판에 우파메카노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원래 팔 예정이었어요. 겨울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선수 본인도 바이에른에 계속 남고자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이 마음이 바뀌어서 너무 잘하니까 파바르와 재계약을 제안을 했으나 파바르가 그걸 거절했죠.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에 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뭐 연결되고 있는 구단이 레알 마드리드 있고요. 또 이제 리버풀 있고요. 맨유 있고요. 또 이제 바르셀로나 있고 AC 밀란까지 유명 구단들이 쫙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김 기자님 보시기에 어디가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다. 그리고 파바르를 가장 필요로 할 만한 팀은 어디일 것 같다. 어디가 있을까요? 리버풀이 가장 조금 네. 가능성도 높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리버풀 새 단장이 슈마트케트잖아요. 클른과 볼프스부르크에서 단장직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파바르를 많이 아는 데다가 코나테는 항상 부상이 많았었고 판다이크도 이제는 조금 정점에서는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마팁은 뭐 거의 쓰기가 힘든 선수인데다가 조고메스가 사실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신뢰도를 주지 못하죠? 항상 리버풀은 그가 아놀드가 너무 혹사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아놀드를 수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파바르가 오면은 아놀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도 있으면서 백업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으면서 센터백까지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버풀이 가장 맞는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오른쪽이 다 된다는 그 파바르의 장점이 리버풀과 가장 어울리는 면이 분명히 있다. 예. 벤자민 파바르 선수에 이은 김현민 기자의 올여름 분데스리가 뜨거운 이적 가능 선수 3위 누굽니까? 예, 또 오른쪽 풀백인데요. 알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올 시즌 유럽에서 가장 또 눈에 들어오는 윙백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던 그 선수죠? 예. JF 선수. 예, 그렇습니다. 제레미 프림퐁, 레버쿠젠 오른쪽 풀백이자 뭐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인 오른쪽 풀백 베스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매체들에서 베스트 풀백으로 이제 프림퐁이 뽑히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일단 뭐 공격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시즌 윙백으로 뛰었다고 하더라도 8골 7도움이라면은 뭐 그렇죠. 예. 그 정도 공격 포인트면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15개의 공격 포인트인 건데 거기다가 팀 내 득점 2위, 도움 2위. 공격 능력만큼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 성공이 85회로요. 팀 내에서 1위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벨링엄이 86회로 1위거든요. 2위고요. 유럽 5대 리그로 따지더라도 7위예요. 사실 이 선수가 드리블을 기술적으로 친다기보다는 워낙 속도가 빠르고 한번 가속이 붙으면 막기가 힘들어요. 윙백이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가속 붙어서 가다 보면은 상대가 막기 힘든 데다가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오른발 잡이지만은 왼발도 어느 정도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발 드리블도 어느 정도는 되는 데다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오른쪽 윙백임에도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직접 골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분데스리가의 또 이미 유명해진 측면 자원인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와 비교하면 어때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저는 그가 부상만 없으면 조금 더 완성형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프림퐁 같은 경우는 일단 단점이 신체 조건이 작다 보니까 몸싸움에서 조금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하지만 알폰소 데이비스는 키도 180이 넘다 보니까 거기다가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 능력이 한 수 위에요. 알폰소 데이비스는 아예 시작점이 윙이었잖아요. 윙이었는데 풀백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물론 뭐 대인 수비는 두 선수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태클 같은 것 때는 능하고 대신 이제 포지셔닝은 다소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건 조금 더 신체 조건이 좋고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가 가능한 알폰소 데이비스가 한 수 위라고 보긴 하지만은 알폰소 데이비스는 너무 많은 부상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림퐁 선수는 이제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스타트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거기다가 패스 능력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저는 프림퐁이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프림퐁 선수 다음 가는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 이름도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핫한데 그 다음 가는 또 핫한 선수는 누굽니까?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다 아는 이름들이구만.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선수도 마틴 아담 선수와 헝가리 대표 동료 선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소보슬라이 선수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어떤 클럽들이 노리고 있죠?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현재 니켓을 이적설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선수는 헝가리의 베컴으로 불릴 정도로 킥 스페셜리스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킥에 있어서는 정교함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도 있는 데다가 또 다양한 구질의 킥들을 구사를 해요. 우회전부터 뭐 가마차기 그리고 아웃프런트까지 모든 종류의 킥을 다 구사한다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킥 하나만큼은 진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31경기 출전해가지고 6골 8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 최다 도움 기록자이자 이제 뭐 득점도 공동 3위를 기록을 했었고 특히 웅쿵쿠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이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라이프치 공격을 주도를 했다시피 한데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접 골문을 타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세트피스 전담 키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고 또 이제 신체 조건도 상당히 좋고 몸도 탄탄해가지고 몸싸움에도 능해서 이 선수가 사실 드리블 스킬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다루는 스킬이 좋은 건 아님에도 드리블을 은근 많이 해요.
그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예. 그런 드리블이 되는 거죠. 예, 약간 예, 좀 예. 우당탕탕 드리블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당 드리블 횟수가 1.7로 다니 올모와 함께 오, 팀 예, 내 예. 가장 많아요. 올모는 굉장히 기술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올모와는 다른 형태로 이제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킨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크로스도 1.5회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고루고루 다 잘하는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볼키핑하는 능력이 개인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약간의 투박함이 있다. 예, 약간의 예, 투박함이 있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항상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더라도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서 올릴 때 이제 가장 본인의 능력들이 발휘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안 쓰는 추세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 이른바 3미드를 쓰는데 거기에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술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마랑이스가 뒤에서 뿌려주고 조엘링턴이 옆에서 싸워준다면은 공격에 집중을 시키게 해준다면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차라리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아예 후반전에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러면 소보슬라이와 윌록을 동시에 세우는 방안을 쓸 수는 있더라도 예, 둘을 선발로 내보내기에는 중원에서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위험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뉴캐슬이 데려가면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선수인 거는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워낙 그 잘츠부르크부터 이제 라이프치히까지 압박이라던가 활동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가져가는 선수고 신체 조건이 워낙 프리미어리그에 완성된 선수에 가깝다 보니까 터치 불안 요소만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 잘 어울릴 만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김현민 기자가 말씀해 주신 선수들은 하나같이 그래도 좀 유명한 선수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덜 유명한 선수는 언제쯤 나오기는 합니까? 조금 일반에게 좀 덜 유명한 선수는. 한의원님은 다 아실 만한 선수들이라고 저 생각하고요. 김현민 기자에 비하면은 저는 분데스리가 이 선수들 그렇게 속속들이 잘 몰라요. 제가 이 코너에 김현민님을 저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 저를 좀 깨우쳐 주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김현민 기자가 선정한 그 다음 순위 선수 누굽니까? 마누코네. 마누코네. 예. 이 선수는 이름만 보면은 축구력은 좀 높을 것 같아요. 예, 코네가 워낙 많죠. 코네, 마누 들어가는 선수도 꽤 많거든요. 예. 프랑스 선수죠? 예, 프랑스 선수인데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첼시,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또 이제 맨유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로마노 기자가 이제 직접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수비적인 나비케이타 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나비 케이타 지금 소속된 팀 팬분들은 약간 기분 언짢지 않을까요?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근데 저돌적인 드리블 같은 거 하는 장면도 꽤 많이 보긴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리블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나비케이타보다는 수비적인 그런 관념이 더 잡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태클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고 볼 경합도 벨링엄과 함께 분데스리가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선수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쁜 게 아닌데요? 저는 그 고점은 나비케이타가 더 높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워낙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탈압박하는 능력들이 있긴 했었는데 나비케이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적인 관념 자체가 너무 안 잡혀 있는 선수기도 했고 그리고 전 나비케이타는 약간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 이 선수가 부상 이력들이 좀 있었던 데다가 심지어 리버풀로 이적하기 전에 혈액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팀에 갔다가 바로 그냥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경기 뛰다가 거의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조금 화려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었기 때문에 마누코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툴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더 그래도 성공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나비 케이타 선수보다는 좀 더 안전한 픽이고 일단 수비 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좋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네요. 네, 실제 이 선수가 그 경기당 태클 숫자가 2.5회로 분데스리가 전체에서도 공동 8위고요. 그 정도면 중앙 미드필더로서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파울도 1.7회로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공동 6위고요. 이 선수가 드리블도 경기당 1.9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11위고요. 상위권인 거죠. 파울 획득도 2.5회로 분데스리가 전체 1위입니다. 지표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이른바 뭐 팔방미인 미드필더 아닙니까? 그 다만 정도면? 근데 이 선수의 단점이 뭐 어떤 게 있냐면요. 패스 성공률이 87%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숏 패스 위주예요. 찔러주는 패스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 관여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블 치고 가서 뭐 공격하고
그런 건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공격을 뭔가 생산해내는 이런 작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뭐 결정적인 관여를 하기는 어렵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발전이 필요하죠. 왜냐면 경기당 키패스도 0.7회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거기다 뭐 경기당 슈팅도 0.9회 정도로 상당히 미드필더로는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빅 찬스 메이킹이 시즌 내내 단 1회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전체 시즌에서요? 네. 아 그러면은 직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거의 뭐 관여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선수다 이렇게 예. 말해도 거의 뭐 예.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수비하고 볼 끌고 올라가고 수비하고 볼 끌고 올라가고 아.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투툴이네요, 투툴.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의 또 다른 단점이 어떤 거냐면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12회의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팀 가더라도 약간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는. 예, 자카가 아스날 가서 한동안 그 퇴장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도 또 거듭났어요. 또. 그러니까요, 네. 거듭났는데, 네. 그러니까 마누콘에도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꼭 거죠. 결정적일 때 꼭 카드 먹고.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을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 메넨글라드바흐에서는 바이글하고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았죠. 아, 네, 바이글은 네, 네.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고 이제 마누쿠네가 싸워주고 볼 끌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됐었으니까요, 그 둘에. 마누코네 선수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주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동료만 있다면 상당히 잘 쓰일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여태까지 김현민 기자님 소개해 주신 선수들 가운데 그 중앙 수비수랄지 수비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수비수가 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럼 누굽니까? 우니온 베를린 돌풍을 이끈 이제 다닐로 두키. 두키 선수가 5-2 스펠인데 로날드 쿠만처럼 우 발음이 되는 거죠? 예. 두키, 도에키가 아니고 예. 두키. 두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로마, 인테르,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떠날 경우 이제 대체자로 고려하고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90cm의 그 당당한 신체 조건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센터백으로는 상당히 많은 5골을 이제 세트피스에서 넣기도 했었죠. 그 헤딩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 팀 내 득점 공동 3위인데 우니온이 사실 굉장히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베커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두키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그래도 큰 지분을 차지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당 가로채기가 1.2회로 팀 내에서 공동 1위고요. 또 이제 태클도 1.5회로 공동 2위고요. 근데 이 선수의 강점이 수비가 깔끔해요. 제가 이 선수 저는 좀 봤을 때는 네. 결정적인 득점도 굉장히 아주 쏠쏠하게 보탬이 네. 되면서도 기본적인 또 수비수의 그 임무는 역시 수비 아닙니까? 네. 수비력이 일단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수비력도 좋은데다가 거치지가 않고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네. 경기당 파울 횟수가 0.8회밖에 되지 않고요. 오, 센터백이? 예, 네, 카드 한 장도 안 받았어요. 이번 시즌 옐로 카드 한 장도 안 받았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수비를 해가지고 대인 수비에 있어서는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뭐 최상급이라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로 좋은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다 뭐 클리어링도 팀 내에서 뭐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슈팅 차단도 많이 할 정도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패스 공급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검증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니온에서는 그런 후방 빌드업을 이끄는 역할을 티모 바르트리라던가 네. 이런 선수들이 하고 두키는 그냥 패스를 넘겨주기만 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현대축구에서는 어쨌건 간에 볼 플레잉 센터백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센터백들 중에서 더 볼 플레잉에 주력하는 센터백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모든 센터백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런 역량을 요구받는 지금 시대라고는 볼 수 있죠. 로마 인테르 같은 경우는 백스리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더더욱 스토퍼들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나폴리도 김민재 선수의 했던 걸 고려하면? 대체자로 네. 고려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 우니온은 기본적으로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두키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었지만은 강팀에서 뛰려면 이제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미지수. 근데 곁들이 얘기긴 한데 우니온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긴 하죠. 예. 그런데 뭐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버틴 걸 보면 네. 다른 팀들도 우니온을
손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우니온 같은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되면은 결국 문제는 그거예요. 더블 스쿼드가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 다음 시즌은 그래도 이게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예. 역사적인 출전 아닙니까? 예. 미친 척하고 오히려 리그를 버리고 막 챔피언스 리그에 올인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죠. 그런 이건 뭐두 번 경우에는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예, 기회니까. 그럴 때 이제 리그에서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긴 했었죠. 네. 과거에 뭐 레알 소시에다드 이천수 네, 선수 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뭐 베티스랄지 셀타비고는 아예 네. 강등도 뭐 됐었고 비아레알이랄지 그런 역사들이 있죠. 예, 네. 분데스리가에서도 뭐 프라이부르크도 유럽 대항전만 나갔다 하면 내려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프라이부르크가 유럽 대항전과 분데스리가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내긴 하지만은 결국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마지막 순간에 놓쳤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놓치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니온의 결국 다음 시즌의 향배는 두 큰 대회를 어떻게 병행하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은 김현민 기자의 이제 탑 세븐에서 마지막 선수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가 역시 조금 덜 유명한 선수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미키 판데벤. 그 발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독일에서는 판데펜이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다른 국가 선수들이 오더라도 독일식으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루디 펠러죠. 예. 그 영국 코멘터리에서는 루디 볼로라고 예, 그렇죠.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예, 그 마이클 발락이라고 하고 그 원리대로라면 판더펜, 판데펜이 되죠. 판데펜, 예. 판데펜. 네. 예. 미키 판데펜 선수. 예, 네. 그렇죠. 일단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리버풀하고 이제 그 라이프치히하고 로마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판데펜 같은 경우는 분데스리가가 34라운드잖아요. 그 중에 한 경기만 이제 그 시즌 5번째 옐로 카드로 결장을 했고요. 네. 33경기에 전부 다 풀타임을 소화했을 정도로 팀에서는 대체 불가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일단 뭐 키가 193이에요. 그런데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평균 속도가 35km/h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왼쪽 풀백으로도 4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두 키와는 다르게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강점이 있어요. 게다가 왼발이죠. 예, 왼발잡이죠. 그러니까 왼쪽 풀백으로 나왔던 거였고 패스 성공률도 88.3%를 기록을 했었고 또 이제 뭐 팀 내에서 경기당 패스도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당 드리블도 0.7회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센터백으로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고 커버 범위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끌어낸 것도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라인 리딩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두키 선수는 제가 수비력이 좋은 느낌이었는데 네. 이 선수의 수비력은 어떻습니까? 그라운드 볼 경합이라던가 이런 것들 괜찮고요.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라인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하고 앞에서 막아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하긴 해요. 아 그러면 수비력도 어느 정도 준수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수비력도 뭐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요. 193인데 공중볼에 좀 약해요. 그거는 수비력에서의 약간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중볼 경기당 획득 횟수가 1.1회 센터백인데 공중볼 승률도 52% 센터백인데 그래서 이제 골도 1골 1도 세트피스의 가세에서도 이 큰 키를 그렇게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키 선수의 공격 포인트와 비교하면 또 확연히 좀 차이가 나네요. 네. 두키와는 완전히 상반된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판더펜 선수는 신장에 비해서는 제공권 자체가 약하다. 네. 저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타고난 신체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포지셔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벌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게다가 또 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왼발 센터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리버풀, 라이프치히, 로마 중에서 판데펜 선수와의 궁합을 고려하면은 어디가 가장 좀 유력해 보이시죠? 로마는 일단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은디카 영입이 거의 유력 확정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디카를 영입하는데 또 이제 판데펜 왼발잡이 2명이나 영입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바니스가 또 있잖아요. 이미 왼발잡이 센터백이. 그래서 로마는 그래서 사실상 빠지지 않을까. 은디카 영입이 실패했을 때 뛰어들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이프치히도 그바르디올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당장 뭐 급하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리버풀은 그래도 슈마케 단장이 있으니까 조금 연결이 되고 있고 리버풀이 센터백 보강은 저는 필요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리버풀이 영입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는 은근 밀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밀란이 은디카 영입에 뛰어들었었거든요. 아, 예. 예, 그 하이제킹에 나섰었는데 은디카가 그냥 로마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밀란도 결국은 키에르의 이제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키에르가 이번 시즌 들어서 부상도 많았었고 하다 보니까 밀란도 그러면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김현민 기자님과 이제 오늘 한 매물 탑7을 네. 만나봤는데 김현민 기자님께는 이제 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혹시 아쉽게 얘기하지 못한 선수 한두 명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일단 뭐 그러니까 아스날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 2명이 있는데요. 네. 예, 무사 디아비와 그리고 이제 시마칸. 둘 다 왔으면 좋겠네요. 네. 둘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그러면 어느 선수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사카 선수가 존재하잖아요. 네. 마르티넬리 선수도 있고 네. 트로사르 선수도 있고 네. 그런 견지에서는 심각한 선수가 오는 게 약간이라도 낫지 않을까. 네, 저도 뭐 그러니까 토미야스가 일단 너무 부상이 많아서 네. 거의 쓰지 못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마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베나이트랑 비슷하게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전부 다 소화하고 이번 시즌 들어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발전을 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돌파했을 때 시마칸의 역할이 굉장히 네, 컸었거든요. 네. 오버래핑 올라가가지고 크로스 올려가지고 그래서 골들을 이끌어내는 제가 알기로 조별리그에서 3도움을 기록을 했었을 거예요, 시마칸이. 기본적으로 또 위압감을 주는 그 일단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운동 능력이 거의 일단, 괴물이죠. 이런 유형의 선수 하나 있으면은 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뭐 디아비 같은 경우는 그 무드릭 영입에 실패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 선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무사 디아비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카가 너무 혹사당했잖아요. 그건 그래요. 트로사를 써도 가짜 9번이나 왼쪽으로 썼다 보니까 그래서 무사 디아비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카랑 재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무사 디아비는 너무 사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상 사카 선수와 디아비 선수 경쟁시킨다 그러면 두 선수 다 떨떠름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사카가 저는 한 수 위라고 보거든요. 예. 무사 디아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정말 잘 활용하면은 그만 잘하는 선수예요. 속도 측면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도 고전했을 정도로 워낙 빠르기도 하고 이 선수는 딱 보면은 비르치가 뛸 때랑 아닐 때랑 되게 격차가 좀 커요. 비르치 같은 선수와 같이 나와야 예, 된다. 그 단조롭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예. 사카 선수는 본인의 세밀함과 그렇죠. 창의성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좁은 구역에서의 그런 드리블 능력도 사카가 한 수 있고요, 네, 디아비보다는. 네, 네. 디아비는 거의 속도를 살려서 돌파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더 말씀해 주신 선수가 디아비 선수와 시마칸 선수. 네. 이 선수들도 어찌됐건 뭐 아스날도 그렇고 충분히 노릴 만한 한 매물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적 시장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정말 더 큰 커리어를 이제 맡기를 기대하고 있는 핫 매물 탑7 플러스 알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과 지난 시간 챔피언스리그 우승 관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적 시장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김현민 기자를 또 투머치 풋볼에 모신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또 뭐 예전 또 축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김현민 기자님 그냥 하라 그러면 또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간만 그 옆에 있는 제가 잘 통제할 수만 있으면 김현민 기자님의 정말로 유익하고 어디 딴 데 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투머치 풋볼에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계속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